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한동안 또 우리 네.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이었던 2차 전지 있는데 요즘에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네.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요즘 주가가 어떻게 보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아. 예, 제 주변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에 한참 잘 나가던 2차 전지 회사들이 요즘 주가가 그 예전만큼 못한 건 사실이니까, 뭐 나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은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투자에 이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 비즈니스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럼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한 회사들의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있어. 지금이 갈림길이에요. 그렇지.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미국과 일본의 과거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를 보면 돼. 그때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관계. 너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네. 뭐 테슬라나 도요타나 2차 전지도 부품인데 그렇죠. 직접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직접 만드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비아디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네. 네. 비아디는 원래 배터리를 만들다가 이제 자동차를 만든 그렇죠. 거지. 네. 그러면 그런 비아디처럼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는 지금 자동차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엔진과 준하는 거잖아. 그렇죠. 출력 에너지 밀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거를 직접 안 만들고 계속 외주에 받는다? 그럼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2차 전지 업체가 계속 그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또 우리한테 배터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줄을 서시오 하게 만들어야 그 회사들이 흔히 말해서 해자가 생긴 거고 시장 교섭력이 생긴 거, 그렇죠. 지배력이 생긴 거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주가가 팡 튀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도저히 안 되는 건지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해주려고 해.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실버 또 저 채널 아니야. 실버 채널. 해외 올 로케이션을 준비했었어. 네. 일단 그거 한번 볼래? 네, 한번 보시죠. 영상 한번 우리 저기 아크 공인중개법인에서 저 기증한 이 큰 대형 전자칠판 네. 이게 우리가 구비가 됐습니다. 65인치입니다. 65인치. 여기 그 아크 공인중개법인 다음 한 달은 달아드려. 오케이. 하여튼 다시 한번 관계자에 감사 인사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외 올 로케이션의 일단 영상을 한번 최첨단 전자칠판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은 도요타 기술. 여기 어디냐면 도요타 산업기술박물관. 어떻게 바뀌었는지 도요타. 그리고 최근 도요타 사태를 우리가 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자, 내가 뭐라고 했어?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지? 네. 그런데 들어가서 아무 얘기를 못했어. 왜요? 다들 조용하게 관람하는데 혼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해외 올 로케이션은 실패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초창기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의 전성기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 네. 붐이 일었다. 이때가 언제냐면 미국은 1910년대고 일본은 1960년대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의 꼴, 어떻게 자동차는 생산해서 그거를 시장에 납품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그때 이제 형성이 된 거야. 근데 그때 형성 과정을 잘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가 계속 슈퍼갑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걱정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어. 자, 일단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을 외부에 의존을 해.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 뭔지 알아? 덴소. 덴소. 들어봤지? 네, 들어봤어요. 독일은 어디야? 우리 공구 만드는 유명한 회사. 보쉬? 맞아. 원래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잖아, 그렇죠. 또. 그래서 일본은 자동차 부품이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명망 있는 부품 회사들이 많아. 도요타를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의 상당수를 외주에 의존을 해.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떠냐? 거의 대부분 내부에서 생산을 해. 물론 외부에 생산하는 게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부가 원칙이야.
자, 그러면 아니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일본은 부품을 외주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내부화하게 된 그 맥락들을 봐가면서 2차 전지는 그럼 배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규명해 보자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거야. 네. 자, 먼저 미국부터 얘기를 해볼게. 미국이 아주 초기에 1890년대부터 1910년도 이전, 1900 딱 초반, 뭐 1905년, 6년 이때는 자동차 완성차 회사랑 자동차 부품 회사 이 둘 중에 누가 더 갑이었을까? 부품 회사? 정답입니다. 왜?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정답이야. 그때는 완성차 회사가 우죽순처럼 생겼어. 마치 지금 전기 자동차 회사가 우죽순처럼 생긴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부품 받아다가 조립해서 우리도 자동차 좀 만들어 보자 포부 가진 회사들이 그 당시 미국도 정말 많았던 거야. 이렇게 단기간에 자동차 회사가 우죽순처럼 생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만들기가 쉽다라고 판단한 거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게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자동차의 부품을 조달하는 곳이 어디서부터 조달받았을 것 같아? 자, 힌트 줄게. 네. 자동차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전에는 뭐 타고 다녔을까? 마차? 정답입니다. 네. 마차 부품 회사들이 초창기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 역할을 했어요. 뭐 바퀴 만들고, 뭐 그렇지. 뼈대 만들고. 그렇지. 네. 거기 보면 베어링 같이 네. 도는 축 만들고 네. 하는 거 있잖아. 네. 그 마차 만드는 부품 회사들이 생각을 해봐. 마차라는 건 거의 우리가 중세 시대부터 계속해서 진화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마차의 그 부품들이 얼마나 정교해지고 얼마나 고급화가 됐겠어. 그렇죠. 최적화 됐겠죠, 나름. 그러니 마차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미 마차가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마차 부품 만드는 브랜드 회사들이 훨씬 더 규모가 큰 거야. 그러니 마차 만드는 이 슈퍼 회사들이 갑자기 어느 날 스타트업으로 제 이름이 포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자동차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자동차?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말이 안 끌고요. 이제 그 증기기관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는 비슷한 엔진 같은 게 있는데요. 하여튼 설명이 좀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 부품을 좀 조달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마차 지금 저 부품 재고도 지금 거의 다 떨어져서 그거 납품하기도 힘든데 그거 뭐 몇 개나 살려고요? 지금 뭐 몇 개 안 되고요. 한 5천 개나 발주 좀 하려고 했더니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자꾸 들고 와가지고 그러면 뭐 견실한 청년 같아 보이니 내가 이번에 특별히 만들어 줄게. 이런 수준이었던 거야. 그래서 부품 회사가 오히려 갑이었던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중요 부품 회사들이 있었어. 바로 그 당시 마차로 근거리를 갔다면 원거리는 뭘로 갔어? 기차. 당연히 기차지. 그래서 그 당시 대표적으로 증기 기차라든가 또 증기 배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들이 또 중요 부품을 만드는 수급자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회사가 부품을 어디서 조달받았냐면 자전거 회사들에게 조달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자동차 회사들이라는 상황이 어떤지를 쉽게 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1910년도에는 이렇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게 의존해서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그 스몰 비즈니스 하는 자동차 회사들에게 맞춤형으로 생산 라인 돌려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자동차를 이 부품에 맞춰서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완성차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우리 마차에선 볼트는 이거밖에 없고 너트는 이거밖에 없어. 이걸 갖다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 없어. 그랬더니 잠시만요. 그러면 문짝을 저걸로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제 초기에 자동차 생긴 모양이 마차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맞아. 지금 자동차랑 생긴 게 좀 달라요. 너 진짜 정확히 네. 봤구나. 맞아. 네. 그 전체 그 틀, 네. 금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비슷해. 네. 바로 그게 마차로부터 그걸 얻어왔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슬슬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니 저 마차 부품 회사들, 증기선 부품 회사들이 지들 비즈니스 하다가 시간 남으면 그때 짜투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을 위한 파인 튜닝 하는 거 안 만들어주고
그런 애들이 이제 짜투리로만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차별성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경영자들이 몇 명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은 크게 이걸 대응하기 위한 기업인이 둘로 나눠져. GM 스타일이 있고 포드 스타일이 있는 거야. 포드는 어떻게 했느냐?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 내부화해야겠다. 우리가 훨씬 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성능 좋고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내부에서 내가 직접 만들고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실제 하나하나씩 내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가기 시작해. 그래서 이런 부품 만들려면 공정이라고 하는 기계 장치도 본인들이 개발해야 될 때도 그렇죠. 있잖아. 그것까지 개발해서 내부에 생산 라인 깔고 차체에서 뭐 엔진을 비롯해서 하나하나 제동 장치부터 해서 그걸 내부에서 생산하는 걸 포드는 진짜 R&D를 해서 가는 걸로 하고, GM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보면 제네럴 모터스라고 해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GM 아래 있잖아. 그렇죠. 그 정신이 어떻게 보면 GM의 정신이었나 봐. 얘가 선택한 방법은 그 부품을 자기에게 제공해줬던 회사들을 본인이 자동차를 하나하나씩 더 많이 팔다 보니까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야. 그 부품 회사들을 인수해. 그래서 이 저기 아주 뭐 중요한 우리 축을 만들고 뭐 이렇게 차체에 가장 중요한 뭐 어떤 뭐 휠을 골조를 만들고. 휠을 만들고 하시는 분이니 우리 그냥 자동차 사업 같이 합시다. 그래서 GM은 이 부품 회사들을 하나씩 인수합병을 해서 내부화시켜.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의 의사결정 방식이 좀 달라져. 포드는 자기가 다 한 땀 한 땀 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 그렇죠. 중앙 집권적으로 자기가 지시한 바대로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추진하고, GM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집단 협의체야. 왜냐하면 내가 한 부품 만드는 일가를 이뤘던 사람인데 네가 같이 하자고 해서 내 경영권 전부 내려놓고 너한테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사람 없잖아. 막 지분 넣었다 아이가. 내가 지분 넣고 나한테도 일부 의사결정에 참여할 그렇죠. 권한을 줘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협의체적인 모습이 있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초창기 외부에만 의존했다가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우리에게 맞는 걸 못 만든다든가, 또 한 가지 납품 주기가 외주업체가 이걸 못 맞춰주면 자동차는 부품 하나 없으면 그렇죠. 스톱해야 되잖아. 들쑥날쑥이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미국은 내부화하는 걸로 귀결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1960년대가 갑자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차를 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본 경제가 1960년대부터 슬슬 급상승,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어떻게 보면 주문 물량이 쏟아져. 그런데 이 쏟아지는 물량을 한 번에 다 대응하려니까 도저히 내부화로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일본의 기질은 하나하나 내부화해서 하나하나 다 생산하는 거잖아. 자기 모노주꾸리 정신. 예, 그렇죠.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외부의 협력체와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1960년대 일본은 폭발적인 자동차 성장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외부 협력 업체들과 같이 생산하고 고민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게 아직까지 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형국이 돼. 자, 그럼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첫 번째 레슨이 여기 있는 거야. 우리 이거를 예전에 전기 자동차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시티카라고도 불렀다. 그래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면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레슨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느낌이 오는데요? 뭐야? 주행 거리가 짧아서 정답이야. 네. 이거 쉽게 찾지 못하는데. 네, 시내 안에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그건 달리 말하면 원래 전기로 가는 자동차라는 건 주행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자동차 회사들 또는 거기 관련 종사자들은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는데 원거리 자동차의 대체제로 전기차를 개발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처음엔 그 생각을 안 했어. 대체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더 정확히 말할게. 뭐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루 평균 주행 거리를 확인해 봤어. 평균이 30km가 안 돼. 출퇴근해 봤자
그잖아. 그렇죠. 내가 사는 도시에서 내가 사는 도시 어딘가에 있는 회사까지 가는 거잖아. 경기도에서 강남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네. 그 정도나 아니면 뭐 강북에서 강남 가거나 이런 건데 그래서 출퇴근이 30km가 안 돼. 중간에 잠깐 동네 뭐 장 보러 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그냥 콘센트 다시 충전해 놓고 다시 쓰면 되잖아. 그래서 초창기 GM의 볼트인가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었어. 볼트일 거야 아마 이름이. 볼트. 근데 그 자동차에서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어. 어느 소비자가 그 GM사에다 그 GM 우리로 따지면 카센터. 아 이거 자동차 안 가졌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찾으러 온 거야. 볼트가 빠졌나? 그래서 딱 그 가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GM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 자동차에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됐어. 자동차가 망가진 이유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30km인지 50km인지 그때까지는 말 그대로 전기로 그 자동차 갔다가 그게 넘어가면 바로 엔진으로 가는 그렇죠. 전환되는 하이브리드 차였는데 이 차주가 몇 년 동안 엔진까지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엔진을 한 번도 안 써서 문제가 생긴 사례가 확인된 거야. 아,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시티카로만 가면 안 돼? 이 고민을 했던 거야. 그래서 차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어차피 저는 지방 출장 같은 것도 없고요. 지방에 가도 뭐 어차피 기차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다시 렌트를 하거나 하지. 제가 끌고 가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쩌다 한번 그렇게 장거리 뛴다라는 것 때문에 비싼 그리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가솔린 차라든가 디젤 차를 산다? 그러지 말고 루틴하게 도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유지비가 엄청 싼 전기 자동차 사시고 원거리 갈 때는 렌트하세요. 이게 세일즈가 될 것 같다 생각한 축이 많았어. 그러면 이걸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진화 발전을 하게 된다고 쳤을 때 요 틀을 깬 게 테슬라거든. 갑자기 300km, 400km 여기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그 생각 안 했고 그 르노의 그 나왔던 거 뭐야 조그만 거 트위지 그런 거였어 대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가 갑자기 생각을 조금 막 고쳐버리게 한 거지 원래는 그 생각이 아니었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2차 전지를 더 에너지 밀도 높이고 더 주행거리 길게 되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점점 높아지죠. 줄어드는 거지. 시티카로 남아있으면. 시티카로 남아있으면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2차 전지 배터리라는 게 옛날 배터리. 그런 것만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 어차피 지금 상당히 고도화되고 맨날 발달되고 2차 전지 산업에서 주행거리 300 안 되는 배터리 이런 건 이제 꽤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벌크로 만들 수 있어. 그렇죠. 그럼 그런 거 값싸게 만드는 회사 하나 그냥 어느 회사가 인수해서 내재화해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앞으로 전기 자동차는 시티카입니다. 도심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싸게 사서요. 그냥 충전 비용 1,000원으로 하루 출퇴근하세요. 이렇게 세일즈하기 시작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된다? 기존에 2차 전지의 슈퍼 갑노릇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렇죠. 타이밍을 놓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되지 말도록 하거나 다른 교섭력을 생각해야 되잖아.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품 회사와 완성차 회사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사점이 뭔지 그때 또 얘기해 줄게.